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깻잎에서 중요한 게 아무래도 저는 토양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노지도 많이 하지만 시설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시설에서 토양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려고요. 일단 사진 잘 보이시죠? 여기 딱 봐도 문제가 커 보이죠? 얘네들이 죽지도 않고 뭐 크지도 않은 영화에 나오는 좀비처럼 죽지도 아니면 살지도 않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고품질 깻잎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게 원인이 무엇일까 하면 아마 다들 머릿속으로 떠오르시겠죠. 아, 땅에 염류가 많구나. 그래서 얘네가 활착하지 못하고 이 상태로 계속 머무르는구나. 딱 맞으세요. 경험도 많으시고 하시다 보니 바로 아실 텐데 이 농가는 그럼 왜 이렇게 염류 피해를 받았을까? 그래서 한번 이 농가랑 인터뷰했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 농가는 금성면의 하류리 농가예요. 하류리에 시설하우스 180평, 여기가 이제 180평 되는 하우스고 이분이 아니나 다를까 염류가 좀 높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7월에 잡기 시작하기 전에 수단그라스를 재배하십니다. 우리 염류가 좀 많을 때 수단그라스 쓰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수단그라스를 이분은 또 길게도 키우셨어요. 한 50일 이상 키우시고 그 다음에 다 밭에 갈아주셨어요. 보통 다 갈아주시죠. 갈아주신 다음에 이제 내가 토양 관리는 잘했겠다. 왜? 제염작물이니까 얘네들이 염도 빨아들였을 거고 얘네들을 갈아줬으니까 유기물도 많이 보충됐겠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원래 하시던 대로 원래 루틴대로 개분 500kg랑 요소 40kg를 넣으셨어요. 좀 많은 양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분은 늘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잊지 않고 칼슘이랑 마그네슘도 웃거름으로 넣으셨고요. 그렇게 해서 키웠더니 이렇게 얘네가 좀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해서 이번에 아무래도 토양을 좀 확인해 봐야겠다 해서 토양 분석을 해봤더니 염류가 7.5가 나온 거예요. EC 7.5. 우리 적정 범위가요. 전기전도도는 2 이하예요. 근데 7.5가 나왔다는 건 그래도 약 4배 정도가 더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엄청 우리 농산물은 지금 엄청 짠 땅에서 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수단그라스도 재배를 했고 원래 넣던 대로 뒀는데 왜 염류 피해를 입었을까? 그거는 이 동영상이랑 좀 같은 이치더라고요. 창훈이 형 염색 후 샴푸 몰카. 창훈이 형이 흰머리가 많아서 이제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물을 대주는 친구가 계속 샴푸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계속 몰라요. 난 물로 계속 씻어내고 있는데 거품이 계속 나와요. 계속. 이분은 영문을 모릅니다. 목뒤 좀 해줘 하고 끝나는데 우리가 수단그라스로 이제 염류를 좀 제거했어요. 샴푸할 때 물로 거품을 씻어내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개분 500kg랑 요소 40kg 이게 계속 샴푸를 넣어준 거랑 똑같은 효과를 일으킨 거죠. 이분은 우리가 뺐지만 계속 원래 넣으시던 대로 어떤 수치가 아니고요. 그냥 경험상 이 정도 넣어야 잘 되니까 해서 넣었던 양이 우리가 이제 개량하려고 했던 염류 직접에 다시 독이 된 거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토양 검정을 좀 했었다면 10위 전에 수단그라스 재배하고 난 다음에 토양을 떠워서 토양 검정을 하셨다면 아마 500kg랑 40kg를 넣는 결정을 하셨을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한테 가져와서 같이 얘기를 나눴다면 절대 저만큼은 넣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이런 피해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깻잎 재배 할 때 하기 전에 꼭 토양 검정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전부터 교육을 좀 했었잖아요. 최근에는 말씀을 안 드렸었죠. 다들 토양 검정을 좀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잘 해서 가져오셔서 저랑 대화 잘 나누세요. 근데 뭐가 안 되고 있냐 보면 이 파종 2달 전에 하는 거 일정을 잘 못 지키세요. 예를 들면
이번 주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한 수요일 정도에 가져온 거예요. 토양 분석지를. 그래서 얘기를 나눴어요. 선생님,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알겠다. 근데 나 이번 주 일요일 날 정식하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토양을 계량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분석지에 나오는 산도나 염류집적, 이씨를 보고 대처할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할 시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계셨지만 좀 놓쳤던 부분이 파종 2달 전에 파종 2달 전에 꼭 가져오셨으면 좋겠다. 분석을 우리 정식 근처에 하시면요. 정식하기 전 얼마 전에 하면요. 하시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갖게 이 토양 분석이 의미가 생기려면요. 꼭 2달 전 아니면 1달 반 전에는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토양 분석을 하면 이렇게 종이가 나와요. 종이가 나오고 그때는 뭐 pH, 유기물 등등해서 전기전도도까지 나옵니다. 요즘은 이 형태는 아닌데 이게 보기 편해서 제가 자료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는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 했을 때 저는 pH랑 EC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요. 한 번에 계량하기가 어렵고 좀 시간이 많이 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린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pH와 EC를 차례대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pH란 무엇일까? pH는 토양이 산성인가 알칼리성인가 아니면 중성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토양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 pH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pH는 일단 봤어요. 근데 내가 왜 봐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런데? 라고 하면요. 첫 번째 이유는 양분 흡수의 불균형입니다. pH 상태가요. 6에서 6.5가 되면 얘네들이 골고루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혹시 인간극장에 그 애기 그 동자승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재밌게 봤었는데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와요. 동자승한테 고기를 먹여요. 고기를 먹게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어리니까 얘네들은 골고루 먹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골고루 먹어야 잘 클 수 있어. 그래서 고기를 같이 먹이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깻잎 정식했어요. 물종을 정식했을 때 얘네들 성인인가요? 아니죠. 아직 어린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잘 먹여줘야 돼요. 큰다고 해도 청년기라고 생각하시고 보면요. 얘들은 골고루 먹어야 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6에서 6.5가 됐을 때 얘네들이 골고루 먹고 튼튼하게 자라게 됩니다. 근데 6보다 아래로 쭉 내려가는 산성 환경이 된다면 일단 우리 자주 배웠던 중요한 칼슘과 마그네슘이 결핍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칼슘 결핍에 의해서 쭈그러들고 노래지고 마그네슘 결핍처럼 이렇게 노래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6.5보다 계속 증가를 하면요. 일단 철과 망간, 아연, 구리, 붕소들 그리고 칼슘도 좀 더 높아지면요. 강알칼리성에서는 또 저해가 됩니다. 우리는 적정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골고루 이 식물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고품질 깻잎이 나오지 않겠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가스 발생이 있어요. 가스 발생은 일단 우리는 유기질소와 무기질소를 토양에 뿌립니다. 유기질소는 퇴비라고 하고 무기질소는 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토양에 들어갔을 때 보통 처음에 분해되는 게 우레아제라는 땅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그러면 암모니아태 질소가 됩니다. 이 암모니아태 질소는요, 토양이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질소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먹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많이 먹지는 못해요. 얘네는 약간 얘네가 생닭이라고 치면 얘네는 그거를 아무 양념도 안 하고 그냥 튀긴 큰 통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을 수는 있으나 잘 먹고 싶진 않잖아요. 양념 안 했으니까. 그리고 너무 커요. 그래서 못 먹는 한 질소 중에요. 얘네들로는 10에서 20%로 20%가 흡수가 됩니다. 근데 그냥 얘네들을 더 미생물들이 분해시켜서 질산태 질소로 가야 되거든요. 얘네들은 뼈까지 발라낸 순살치킨이에요. 또 양념도 잘해가지고 아주 먹기도 좋고 식물도 얘네로 한 80에서 90%를 흡수합니다.
근데 알칼리성 환경이나 산성 환경이 되면요. 암모니아태 질소에서 질산태로 넘어가질 못해요. 넘어가질 못하고 계속 쌓이게 됩니다. 계속 쌓이게 되면 일단 다른 양이온들과의 경합도 있지만 이렇게 암모니아 가스를 많이 발생시켜요. 그래서 우리 깻잎에 암모니아로 가스들로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우리 가스 피해 입으면 정말 싫잖아요. 그래서 이게 pH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가스 피해를 입힌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양분의 불균형, 두 번째는 가스 피해가 잘 발생한다. 이 두 가지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pH를 내가 강산성이거나 알칼리성이다 확인이 되면 그냥 냅두나요? 그리고 그냥 정식하나요? 아니시죠? 계량을 해야 됩니다. 그때 토양산도가 낮을 때, 산성일 때는 보통 다들 다 알고 계시죠? 석회를 쓰세요. 석회가 기본이죠. 이거만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보시면 심기 전에 토양 관리 시계만 사용하고 잘 섞어 주셔야 돼요. 그것도 잘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석회 비료를 질소 비료랑 만나면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꼭 2주 간격을 두시고 질소 비료나 퇴비 비료를 뿌리셔야 돼요. 이것도 저는 잘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분석지를 봤을 때 일단 5.4가 나왔어요. 산도가. 그럼 우리가 약 좀 산성이 된 거죠. 산성화가 된 건데 이럴 때 우리는 석회가 들어간 계량제를 뿌리게 되는데요. 그때 한번 마그네슘도 한번 같이 봐보세요. 이렇게 마그네슘 1.6이면 적정하긴 해요. 근데 간당간당하게 턱걸이에요. 그러면 우리 식물들이 얘네 계속 먹겠죠. 리필을 안 해주면. 그래서 계속 먹어야 되니까 얘들 먹다 보면 좀 부족할 수 있겠다. 그랬을 때 내가 계량제 중에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간 석회고토를 뿌리면 pH도 올리고 그리고 부족한 마그네슘도 올릴 수 있겠다 해서 석회고토를 선택해서 뿌리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석회로 된 석회 계량제들은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다른 종류에 맞춰서 어떤 비료가 부족한가를 맞춰서 뿌리시면 pH 교정과 플러스로 필요한 양분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바쁘다. 나 너무 바빠서 사실 진짜 시간이 없고 이것도 시간 내서 온 거다. 우리 산도가 지금 5.4잖아요. 5.4면 적정 범위인 6보다 0.6 차이 아니야? 0.6 차이면 내가 이번 작이 끝나고 그때 계량을 할 거다. 어차피 석회 뿌리면 pH 금방 올라가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건요. 5.4가 유지되질 못해요. 우리가 석회질 비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일단 토양은 계속해서 산성화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을 뿌려주잖아요. 우리는 스프링클러로 뿌려주겠죠. 물이 보충이 되고 뿌리는 또 칼슘과 마그네슘을 계속 써요. 그러다 보니까 토양에는 수소가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놔두면 토양은 산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석회를 넣지 않았다면 계속 산성화가 돼서 5.4보다 더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만약에 석회 비료의 효과가 금방 나온다면 5.2든 4.9든 상관없겠죠. 근데 우리가 자주 쓰는 석회고토나 폐화석 등은 산도 교정 효과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빠르진 않은 이유가 일단 용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잘 녹아서 나오지 않아요. 용해도가 높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고요.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용해도가 적어? 그러면 한 번에 많이 뿌려주면 되잖아. 인해전술로 그냥 밀어붙이면 되잖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노만 외쳤는데요. 그 이유가 일시적으로 많이 주면요. 일단 토양이 딱딱해지고 이제 그 근처에 pH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미량원수의 결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석회고토와 폐화석을 사용할 때는요. 여러 해 나누어서 꾸준히 주는 게 현명하고 또 안전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쪽으로 가야겠죠. 근데 너무 강산성일 때는요. 이 폐화석이나 석회고토 말고 이렇게 용해도가 24배, 16배인 칼슘 유황이나 소석회를 보통 써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강산성에 써야 되는 이유가 빡 올려요. 용해도가 높으니까 빡 올리게 돼서 토양 환경을 좀 급격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응급처치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전기로 막 팡 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살려내기 위한 응급처치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유황과 칼슘 유황과 소석회는 좀 자주 쓰시면 토양 환경에 좋지가 않아요. 토양 환경은 원래 납둬도 이제 그렇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게 좀 낮아요. 좀 자연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빡 올리거나 했을 때는 문제가 꼭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주시에요. 그래서 이제 낮을 때를 봤으니까 높을 때를 봐야 되겠죠. 웬만하면 토양은 산성이에요. 노지 같은 경우는 산성이 더 많고요. 알칼리, 좀 산도가 높을 때는 보통 시설이 많아요. 그래서 시설 중에서도 보통은 이제 낮긴 많이 낮더라고요. 그때는 아무래도 석회를 좀 많이 쓰신 분들이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인 방법인 심토 반전이에요. 심토 반전은 심토 파쇄랑은 다른 방법이거든요. 심토 반전은 아래에 있는 토양이랑 위에 있는 토양을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면서 그냥 우리가 딱 떠서 딱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 벽돌을 바꾸듯. 그렇기 때문에 바꾸면서 섞이게 됩니다. 섞이면서 우리 토양 아래 pH랑 위에 pH가 달라요. 그래서 섞이면서 희석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하기 전에는 6.8이었던 게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대조구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둔 건데 역시 그냥 놔두니 좀 떨어지죠. 이렇게 심토 반전,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우리는 교정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나는 그런 거 하기 힘들어 했을 때 pH 자체를 낮춰주는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뭐 토양에 안 건드리고 그때는 유황이나 피트모스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유황은요 염류 농도를 좀 높여요. 그리고 플러스로 좀 좋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피트모스 자체는 피트모스로 많이 효과를 보셨다는 분이 계시긴 한데요. 양 자체 조절이 안 되면 많이 들어가면 우리 물리성이 많이 바뀌고요. 그리고 많이 비싸요. 그래서 보통 그냥 놔두면 산성화가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좀 큰 돈을 쓰기에는 우리는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산성이 됐든 염기성이 됐든 알칼리가 됐든 우리가 교정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 들여서 교정을 잘했다 했을 때는 우리가 관리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원래 했던 대로 똑같이 또 하면 우리는 또 똑같이 교정하는 걸 계속 해야 돼요. 얼마나 지칩니까? 그래서 교정을 잘 해주는 순간이 중요한데요. 거기에 좀 좋은, 거기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토양 분석을 우리가 했을 때 꾸준히 잡기 전에 했을 때 pH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관리했을 때보다 조금 밑으로 떨어졌다. 산성화가 조금 됐다 했을 때는 우리가 바로 석회를 뿌려줘서요. 숫자를 올리고 산성 비료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으면 좀 더 우리가 그 교정했던 pH를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반대로 알칼리화 됐을 때는 산성 비료를 좀 써가지고 숫자를 좀 낮추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pH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일단 적절하지 않은 pH 환경에서는 양분 흡수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양분 흡수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가스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교정 방법을 쓸까? 낮을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석회를 쓴다. 그 대신 우리가 적절한 양으로 여러 해 나눠서 교정한다. 그래야 안전하다. 근데 산도가 높을 때는 심토 반전이나 유황가루 피트모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심토 반전 자체가 가장 효과가 좋다는 말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관리를 했을 때는 비료를 잘 사용해서 그 상태를 잘 유지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 pH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EC로 넘어가겠습니다. EC는 무엇일까? EC는 우리가 양분이 녹으면요 전기 신호를 띄어요. 그래서 그 전기 신호를 측정해서 얼마나 많은가, 뭐 적은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EC로 우리는 염류 집적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EC를 얘기하면서 염류 집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염류 집적은요
직접적인 피해는 뿌리에 봐와요. 뿌리에 닿아 있으니까. 염류가 많은 토양에서 살면요, 뿌리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활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그 친구처럼 활성이 안 돼서 이제 토양에 정착을 못하고, 이게 정착을 못하고, 이게 뿌리가 사실 인간으로 보면 입이잖아요. 입인데 입이 활동을 잘 못하면 물과 양분을 정상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겠죠. 잘 먹지 못한다면 사람이고 식물이고 잘 크지 못하겠죠. 이게 직접적인 피해예요. 두 번째 피해는요, 간접적인 피해는요, 일단 토양 상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이상이 와요. 일단 질소 전환 장애가 오고 양분의 불균형 그리고 가스 발생 등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하류리 농가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파도가 치는 게 아니고 듬성듬성해지죠. 그냥 뽑아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듬성듬성하고, 그래서 버리기 아까우니까 다른 것들 좀 심어 놓으시고, 그냥 놀리기 좀 아까우시니까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 보면요, 우리가 사람의 세포의 체액보다 목욕탕물이 덜 진하겠죠. 사람은 뭐 이것저것 몸에 많잖아요. 그래서 덜 진하다 보니까 목욕탕물에 계속 있다 보면 피부 각질층이 물을 흡수해서 피부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죠. 이게 바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땅이 저농도 상태예요. 그러면 물은 뿌리 안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얘들은 물도 먹고 같이 양분도 먹을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증산을 계속하니까 물은 계속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근데 땅이 고농도 상태가 되면요, 진짜 고농도 상태가 되면 물이 바깥으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이건 진짜 고농도일 때고요. 염이 좀 쌓였을 때는 흡수를 못하는 상태 정도까지만 많이 돼요. 그래도 이런 피해를 입힙니다. 보시면 농도가 높을 때는요, 이렇게 자라지도 못해요. 비교가 많이 되죠. 그래서 어떤 증상을 외부에 보이냐? 뿌리는 이런데, 뿌리는 이렇게 좋지 않은데 외부에는 어떤 증상을 일으키냐? 일단 기본적으로 물이 부족하니까 엄청 진해요. 진하고 성장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느려진다기보단,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봤을 때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거 많이 보셨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죽지도 살지도 않은, 그냥 그저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에 증산량이 많으면 시들고 밤에 회복돼요. 마치 시드른 병처럼. 이게 우리가 달리기를 막 해요. 그럼 땀 흘리고 물 마시고 싶으시죠? 근데 뿌리가 잘못되면 물을 마시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달리기만 계속 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낮에는. 근데 밤에는 증산이 적어지니까 다시 좀 회복하고, 이런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염류질적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예요. 뿌리를 가야 한다. 우리가 간접적인 피해를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pH도 그렇고요, 우리 이렇게 염류가 높을 때도요, 미생물들이 활성이 안 돼요. 미생물들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예민한 친구들 같아요. 그래서 염류가 직접돼서 토양이 엄청 짜면 활동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소태에서 암모니아태로 가고, 암모니아태에서 질산태로 가야 되는데 그 상태를 가지 못하고 암모니아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암모니아로 얘네가 흡수를 더 하게 돼요. 그리고 고온일 때는 암모니아로 더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해지고 나중에는 약간 검은 듯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되고 미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일단 암모니아태로 흡수를 하면요, 식물체에 들어갔을 때 엄청 빨리 이용을 해요. 아미노산으로 금방 만들어서. 그래서 얘들이 그 안에서 과잉 증상을 더 빨리 일으켜요. 그래서 암모니아태로 흡수한 깻잎이 질산태로 흡수한 깻잎보다 더 연약하고요, 물러요. 근데 질산태로 흡수하면요, 흡수는 했어요. 근데 아질산태로 바뀌고 다시 암모니아태로 바뀐 다음에 아미노산으로 가잖아요. 단계가 2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질소를 사용하게 돼서 천천히 크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칼슘도 같이 세포벽에 들어가면서 단단하게 크겠죠. 그래서 암모니아태로 흡수했을 때 더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암모니아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단 이씨가 높으면 미생물이 활동을 잘 못한다 들으셨잖아요. 우리 퇴비 부숙에도 저해를 일으켜요. 우리 퇴비 이제 뿌리시는 거 완숙 퇴비로 받으시죠, 다들. 네. 근데 완숙 퇴비인가요?
아니에요. 토양에 보통 넣으시고 다들 더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미리 받아 놓으시기도 하고 뭐 전년도 거 뿌리시기도 하고. 왜냐? 완숙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완숙이 돼 있지 않아요. 그 교과서에 나오는 부엽토 막 이런 흙 냄새 나고 뭐 냄새 안 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냄새 많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뿌렸을 때는 토양에서 2차적으로 부숙을 계속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걸 하는 친구들이 미생물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활동을 못하니까 부숙이 안 되고 그때 질소 비료나 그때 이제 토양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가스가 발생해서 이제 가스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기량작용에 의한 영양분 불균형이에요. 일단 질소가 암모니아태가 많아지면요, 암모니아태는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중에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같은 플러스인 칼륨이랑 경쟁을 하게 됩니다.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질소가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칼륨이 땅에 있어도 애들이 져버리니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핍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끝에부터 노래지고 심하면 이렇게 타는. 보면은 보통 학교 다닐 때 보면 비슷한 애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플러스라서 싸운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의 직접적인 피해와 세 가지의 간접적인 피해를 이제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또 pH도 잘못 나오면 교정하잖아요. 우리 EC도 높게 나오면 교정을 해야겠죠. 교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염류장애의 범인은 누구신가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뭐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시설 재배지의 50% 이상이 염류 과잉이에요. 2008년부터 과잉된 시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꾸준히 계속 많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일단 노지는요,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하우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기를 하지 않는 동안에도 자연 비에 의해서 계속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요. 그리고 용탈이 잘 됩니다. 하지만 시설하우스는요, 우리가 막혀져 있는 환경이에요.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자연관수가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가 틀어놓지 않으면 물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증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버려요. 그래서 염류가 우리도 물은 뿌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염류 제거하려고 물도 많이 대주잖아요. 그래서 쭉 같이 내려가요. 근데 얘들이 수분이 증발할 때 같이 올라옵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이걸 약간 죽지도 않고 또 오는 약간 각설이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밑으로 내려보내도 다시 죽지도 않고 또 온다. 시설이 특히 그렇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시설에 의해서도 염류가 집적이 많이 되는데 저는 범인이 여러 명 있어도 그 중에 주범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범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주범은 저는 퇴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퇴비를 이 현해남 교수님이 한번 여러 가지 퇴비를 가져와서 염류 농도를 체크를 해봤대요. 그리고 평균을 내봤더니 이 씨가 53.1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건 바닷물과 같은 이신 거예요. 바닷물 엄청 짜죠? 저도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너무 짜다. 와, 그래서 물을 계속 먹고 싶었어요. 근데 퇴비가 바닷물만큼 짜다는 거예요. 사실 완숙 퇴비는요, 좀 짜긴 해도요, 이렇게 염류장애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 안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미부숙 퇴비를 썼을 때 이런 염류장애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약간 예를 들면요, 300평에 퇴비 50포대를 넣었으면 바닷물 1톤을 넣은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양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퇴비를 쓰지 말라 이렇게 들리시죠? 근데 아니에요. 퇴비는 쓰셔야 돼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퇴비 뿌리실 때 포대에도, 그 퇴비 포대에도 적정량 적혀 있죠. 그리고 적정량도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만큼 뿌리시나요? 아니면 그것보다 적게 뿌리시는 분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죠. 저도 진짜 웬만하면 다들 이것보다 많이 뿌리시고요. 어떤 분들은 양도 모르세요. 그냥 트럭 가져와서 그냥 뿌렸대요. 얼마 뿌렸는지도 몰라요. 그냥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과한 사례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땅이 안 보이게 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분도 개분 뿌리면요,
개분 뿌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희가 좀 많이 지양해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뿌리시는 분들도 적정량 뿌리면 뿌린 것 같지도 않대요. 돌아보면 아, 너무 부족한데? 하고 더 뿌리십니다. 이게 염류와 퇴비 사용량이 이렇게 염류 집적과 퇴비 사용량이 이렇게 비례를 하는데요. 왜 그런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퇴비를 많이 뿌리세요? 했더니 그분들 하는 말이 거의 대부분 이러세요. 퇴비를 많이 뿌려야 농사가 잘 된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뿌리지. 왜 그런가 해서 봤을 때는 퇴비를 양분 공급원으로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화학비료가 개발되기 전에는 확실히 퇴비가 양분 공급원이었어요. 양분 공급도 하고 뭐 토양도 개량하니까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화학비료가 개발됐어요. 우리는 화학비료로 양분을 줍니다. 근데 계속해서 퇴비를 양분 공급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퇴비 뿌리시고 다들 화학비료 뿌리시죠? 복합 넣으시죠? 네, 맞아요. 계속 넣어주시죠. 그럼 양분은 일단 자체가 비료가 많이 들어가도 염류 집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양분이라고 생각했던 퇴비도 많이 뿌리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우리 계속 화학비료도 계속 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일으키는 거예요. 퇴비는요, 이제는 양분 공급원이 아니고 토양 개량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양을 개량하는데 영향을 주는 게 퇴비다. 그래서 우리 토양이 좀 부풀어 올라서 통기성과 물 빠짐이 좋아지는 떼알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퇴비를 뿌린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부식이 생기면서 양분 보유력도 높여주기 때문에 스며들면서 보유력이 높아주기 때문에 뿌려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로운 미생물의 보금자리를 형성하기 위해 뿌려준다. 이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씨 부분에서는 좀 가장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퇴비는 양분 공급원보다는 주된 역할은 토양 개량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많이 뿌릴수록 안 좋다. 그러니까 적정량을 뿌리자. 안 뿌리자 아니에요. 적정량을 뿌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비를 그동안 많이 뿌리셨던 분들은 이제 토양 분석을 했을 때 이씨가 나오겠죠. 얼만큼 있는지.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엄청 많다 하면 우리는 계량을 해야 됩니다. 계량을 어떻게 할까? 계량의 이런 순서를 마치 다이어트와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저 좀 뚱뚱해 보이나요? 네, 저는 다이어트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이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상당히 하죠. 그래서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늘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데, 일단 다이어트는 첫 번째 내가 몇 킬로인가를 좀 확인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몇 킬로인지 확인을 많이 합니다. 체중계에 올라가서. 우리도 염류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면 토양 분석을 통해서 내 토양에 이씨가 얼마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아무리 토양에 물어봐도 그 친구들은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말을 해줄 때는 식물을 심었을 때 식물한테 보여주죠. 야, 나 염류 많은 상태야. 근데 우리는 식물을 심었을 때 알면 이미 늦었죠. 다시 뽑고 다시 돌리고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기 전에 토양 분석을 통해서 이씨를 확인합니다. 그럼 이씨를 확인했을 때 너무 높다. 내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했을 때는 우리는 다이어트 방법을 해야겠죠. 결정해야겠죠. 저는 보통 우리 문화의 집 여기 뒤쪽에 작은 공원 있잖아요. 거기 달리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혹시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은 밤에 이게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애 보셨을 건데 그게 저거든요. 이렇게 달리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염류 다이어트는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든 여러 개든.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염류를 빼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3번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이 다이어트 방법을 썼다고 해서요. 막 드라마틱하게 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고 난 다음에 내 토양이 얼마나 염류를 떨어뜨렸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는 양을 넣으셔야 돼요. 퇴비라든지 아니면 비료라든지. 그래서 아까 하류리 농가가 이걸 하진 않았던 거예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던 대로 넣고 피해를 또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현황을 파악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내 전기전도도가 내 EC가 2가 정상인데 7.5다. 큰일 났다. 나 비만이다.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확인을 하면서 저희랑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누시면 좋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요. 콜라 막 설탕 많은 거 이런 거 다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나요? 그런 거부터 줄이라고 말을 하죠. 아무리 달리기를 막 해요. 제가 이것저것 다 해요. 하지만 또 집 들어가서 이것저것 막 먹어요. 그러면 살은 빠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내가 토양에 지금 염류가 많으니까 퇴비는 좀 적게 넣어야겠다. 아니면 넣지 말아야겠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유기물이 너무 적어요. 유기물이 너무 적은 상태면 퇴비로 보충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퇴비 말고도 우리 유기물 많죠. 쓰시는 분들. 그래서 완결하든지 볏짚 같은 걸로 보충해 줘야겠다. 이번에는 그래야겠다. 라고 해서 유기물을 높여주시는 게 좋지. 유기물이 낮다고 해서 퇴비를 계속 넣는다는 건 이 염류를 계속 높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유기물을 넣을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우리 염류 다이어트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런 과정을 마쳤어요. 이제 다이어트에 들어가야겠죠. 이게 달리기도 계속하면 다리가 엄청 아프죠. 그래서 달리는 방법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여담이지만 이렇게 앞을 찍으면은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미드풋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면을 이렇게 잘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달리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방법들은 좀 알아요. 아는데 그걸 또 잘 사용해야 효과가 높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물을 이용한 염류 제거. 보통 담수 많이 하시죠. 담수랑 물 담은 상태로 우리 로타리 막 치죠. 더 잘 빠지라고.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법이 물 따라 양분을 밑으로 쭉 내려버리는 그게 기본 원리였어요. 근데 시설하우스는 또 깻잎은요 연작을 계속하죠. 계속 깻잎을 키웁니다. 예정지 관리 좀 하지만 계속해서 키웁니다. 그러면 딱 밑에 쪽에요 경반층이라는 게 생겨요. 딱딱한 층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내려가다가 이 친구들 브레이크가 걸려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멈춰 있다가 시설하우스에 증발이 일어날 때, 물이 증발이 일어날 때 같이 타고 올라옵니다. 각설이처럼. 각설이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는 이걸 좀 기억해 주십사 해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밑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설로 연작을 많이 한 곳은 밑으로 내리는 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염이 녹아있는 물을 외부로 하우스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이용한 방법은 이제 담수, 명거배수, 암거배수가 있는데요. 일단 담수는 자연 침투의 의존이 크기 때문에 내 토양 상태가 좋아야 되고요. 경반층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암거배수는요. 배수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내가 시설하우스 다 지어놨는데 거기다 또 이제 배수관을 설치한다? 돈도 들고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명거배수 방법을 같이 응용해서 썼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물을 충분히 대주고 충분히 대준 상태에서 밑에도 빠지겠지만 나중에 도랑을 파서 물을 계속 배출해 주는 거예요. 충분히 대주면서. 그래서 얘네가 녹으면서 빠져나가면 외부로 반출이 된다면 좀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염류를 개선할 수 있겠죠. 계속 그동안 침투에 의존하던 것보다는 외부로 뺀다의 개념을 조금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인 물로 염류를 제거하는 방법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일단 작물을 이용한 염류 제거. 보통 염류의 작물을 위한 제거를 하실 때 수단그라스도 하시고 밀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근데 애들이 뿌리가 깊다 보니까 토양 물리 구조를 물리성을 좀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투수랑 통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덜 빠지던 게 더 잘 빠져요. 그게 있고, 두 번째로 이 친구들이 또 염류를 또 먹어줍니다. 먹어서 쭉 빨아들여 올려서 토양에 염류가 이제 좀 떨어지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죠? 얘네들을 그냥 갈아주죠. 왜? 유기물 보충이 되면 완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염류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일으키긴 해요. 근데 내 토양이 너무 이씨가 높다면 제거해서 바깥으로 반출하시는 걸 좀 생각은 하셔야 돼요. 내가 이씨가 그렇게 높지 않고 적당히 높다. 한 3, 3, 4 정도 된다. 너무 높진 않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다 갈아주시면 완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걸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되고 얘네들도 썩으면서 조금씩 반출해주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높을 때는요. 지상부의 80%는 제거하고요. 나머지를 좀 갈아주셔야 제염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유기물을 집어넣은 입단 회복 효과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조금 자를지 이걸 결정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반출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퍼센테이지보다는 내가 진짜 높다고 하면은 반출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높지 않을 땐 그냥 다 갈아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세 번째는요.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밀기울 처리 방법이에요. 밀기울은 소독 효과도 있고 염류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질소 비료 중에 질산태 질소가 있잖아요. 걔네들은 원래 유실이 좀 잘 돼요. 물에 잘 쓸려 나가는데 우리 시설에는 멀칭도 하고요. 고랑도 다 막아놓잖아요. 고랑도 이랑도 다 뭐가 덮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잘 내려가진 못해요. 그래서 질산태가 원래도 잘 빠지는 애들인데 걔네들 빠져나갈 물들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휘산시켜서 내보내요. 그래서 얘네들 했을 때 가스가 많이 나오죠. 그게 그 질산태 질소를 없애는 과정 중 하나예요. 이 방법을 썼을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 그게 바로 주의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약이랑 독은 한 끗 차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잘 쓰면 약인데 못 쓰면 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사항 꼭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무조건 현기 조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물도 충분히 대주시고요. 비닐로 토양도 잘 밀봉하셔야 돼요. 끝에도 물주머니로 막으라고는 하잖아요. 아니면 흙으로라도 다 막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발효 과정 중에 내가 물을 좀 덜 대줬나? 하고 관수를 더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밑에가 끓어서 온도가 막 올라가서 뜨끈해져야 되는데 그걸 방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발효 효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단 그 자체로 밀기울 네 번째부터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가 20일 정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 20일을 지키고 비닐을 걷어요. 그때는 이제 미생물들이 질산태가 NO3인데 O가 산소예요. 그 산소를 쓰면서 질소를 가스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열었을 때는 계속 가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스를 잘 빼주시고 그 다음 10일, 최소 10일 이후에 정식을 하셔야 안전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전에 심기 전에 퇴비나 밑거름을 절대 주시면 안 돼요. 토양 상태가 급격하게 변화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퇴비나 밑거름이 들어가면 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웃거름도 웬만하면 정식하고 얘네가 활착을 잘했다 싶을 때 조금씩 칼슘부터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덩어리 지지 않게 골고루 뿌리신 다음에 잘 갈아주셔라. 이 방법을 쓰시면요. 일단 염류장애도 해소가 되는데요. 토양 입단도 형성돼서 완충 효과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우리 역병이나 선충, 이 병원균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약이랑 독은 한 끗 차이다. 우리가 밀기울을 좀 잘못 써봤어요. 어떤 분이 잘못 썼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밀기울 처리는 여름에 해요. 태양열 소독이기 때문에 한쪽 계열이에요. 그런데 장마 중에 해버렸어요. 태양열이 필요한데 장마 때는 태양열이 원하는 만큼 있나요? 없죠. 그래서 잘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20일 동안 해야 되는데 14일을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기 조건 때문에 우리가 비닐을 꼭 치라고 하는데 비닐도 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을 넣고 다시 로타리를 쳐버렸고 또 거의 바로 웃거름을 시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씨는 낮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한 가지 예시는 아니고요. 여러 명의 잘못된 예시를 모아서 만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잘못하신 분의 사진이긴 합니다.
이렇게 발효가 돼야 되는데 썩어버렸어요. 그러면 밀기율 처리를 안 했을 때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실 때는요, 꼭 이걸 지키시고 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효과도 없고 피해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3년에 1회 정도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뭐 매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방법은요, 또 심토 반전이에요. 심토 반전은요, pH도 희석하지만 EC도 희석해버립니다. EC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낮아요. 네, 뿌리 근처로 갈수록 높아요. 그래서 얘들이 섞어주면 희석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 심토 파쇄. 심토 반전이랑 심토 파쇄는 아예 다른 거거든요.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면요, 심토 반전은요, 갭토의 개념처럼요, 다른 흙이랑 섞어주는 거예요. 그럼 희석이 됩니다. 희석이 되면요, 일단 이 심토 반전은 이걸 함으로써 수치의 변화가 와요. pH든 EC든. 근데요, 심토 파쇄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나쁜 경반층을 깨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심토 파쇄를 하면요, 수치의 변화는 그렇게 있진 않아요. 그 이후에 물을 대준다든지 다른 방법을 쓰셔야 수치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했을 때 바로 효과가 있는 것, 토양을 희석하는 것은 심토 반전, 그리고 용타를 유도하는, 토양을 살리는 방법은 심토 파쇄라고 생각해서요. 나 심토 파쇄 했으니까 이 토양 좋아졌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후에 처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거예요? 이 4가지 방법은 하나씩만 쓰는 게 아니에요. 복합적으로 써야 효과가 높아집니다. 이제 이 씨를 효과적으로 낮춘 분이 있었어요. 그 옥천에다가 그 임대를 해서요, 봤더니 한 12 정도가 나왔대요, 이 씨가. 그래서 그거를 개량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심지어 3년이 걸렸대요.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래서 3년 동안 어떤 방법을 썼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방법들을 썼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그럴 것처럼 방법은 여러 개예요. 근데 하나만 쓰시는 건 효과적이지 못해요. 2개에서 3가지 방법을 내 토양 상태에 맞춰서, 내 작기에 맞춰서 돌려 쓰시면 됩니다. 거기에 뭐 유기물도 더 넣어주시거나 다른 걸 쓰시면 토양 입단을 형성해주면 더 효과는 극대화 되겠죠. 그래서 물을 이용한 제거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물을 이용한 제거 방법의 단점은 뭐냐면요, 토양 구조가 좀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좋지 않은 토양 구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작물을 이용한 수단그라스를 키웠을 때는요, 장점 중 하나가 토양 구조가 좋아진다고 했죠. 입단을 형성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물을 이용한 제거한 다음에 작물을 이용한 제거를 하면 같이 작물을 염분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는데 물로 인해서 안 좋아졌던 토양을 또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합 좋게 하거나요, 담수 처리는 그동안 내가 했어도 효과를 못 봤어. 근데 심토 반전을 통해서 잠시만요. 심토 반전을 통해서 심토 반전을 할 때는 경반지도 같이 깨져 나가요. 깊게 파기 때문에. 그래서 심토 반전을 했을 때 효과도 있지만 거기다 이제 경반지도 깨졌으니까 그 이후에 담수 처리를 하면 좀 더 잘 빠지겠죠. 이렇게 앞에 한 것 때문에 뒤에 있는 효과가 좋아지는 이런 궁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적절한 퇴비 사용. 이 주범을 조금씩 적절하게 사용해서요, 염류 집적을 예방하는 거예요. 근데 적절한 퇴비 사용, 가장 쉬운 말이면서도 어려운 말이잖아요. 우리는 적절한 퇴비 사용량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토양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토양 분석지는 그 종이 그대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걸 보고 우리 판단해서 뭘 넣느냐, 얼만큼을 넣느냐,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퇴비 사용량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토양에 염류 집적 있다고 해서 그 해나 그 작기에 농사 안 지으실 거예요? 지어야 되죠. 뚫릴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제 좀 점적을 활용해서 좀 증상을 좀 완화시켜보자.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스프링클러 진짜 많이 쓰시죠?
많이 쓰는 이유 중 하나가 뭐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설치해 놨을 때 뭐 멀칭하고 뜯고 뭐 할 때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십니다. 근데 점적 관수는요, 그 스프링클러보다 좋은 점이 사실 많아요. 그 돈이 더 들고 걸리적거리는 거 빼고는 사실 점적 관수가 훨씬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뿌리에 일단 적절한 물을 공급할 수 있어요. 우리 양을 조절 가능하고요. 우리 여름철에 낮에 물 주라고 하나요? 주지 말라고 하죠. 물로도 타니까 주지 말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 식물 위에 뿌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탈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점적 관수는 밑에다 물을 계속 줄 수가 있어요. 낮에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증상 완화에 쓰냐 보면요, 우리가 물 반 컵에다가 그러니까 컵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물 반 컵을 물컵에다가 물을 반을 채웠어요. 거기다가 소금을 한 3스푼 넣었습니다. 그리고 먹었어요. 아, 짜네. 근데 반 정도가 남았잖아요. 거기다 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그 전보다 덜 짜겠죠. 그런 이치인 겁니다. 이게 물을 뿌리 주변에 계속 좀 정밀하게 주면서요, 그 뿌리 주변에 염류의 농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물이 희석을 시켜주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그 대신 조금 더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게 점적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안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래도 좀 완화시키고 싶다 하셨을 때 좀 귀찮지만 점적 관수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완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EC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이제 3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염류집적에는 범인이 많아요. 하지만 주범은 아무래도 퇴비인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하자. 우리 퇴비는 토양 개량용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EC가 높아지면 직접적인 피해로 뿌리가 활성이 적어지고, 간접적인 피해로는 아모니아장애, 가스장애, 기량작용, 그러니까 양분을 골고루 못 먹게 만드는 환경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이 4가지 방법, 더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4가지 방법들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좀 복합적으로 우리 토양에 맞춰, 우리 시기에 맞춰서 잘 사용해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에는 가장 좋은 게 아주 퀴즈겠죠. 일단 첫 번째, 토양 분석은 정식 몇 달 전에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2달 전 꼭 지켜주시고요. 잎들께 재배해서 가장 적정한 토양산도 범위는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6에서 6.5. 그리고 3번째, 네. 근데 다들 알고 계셨잖아요. 맞죠? 맞아요. 관련한 시간이, 교육은 시간이 끝났고요. 그래서 한 쉬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갖고 나머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질소가 부족